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비뇨블르 지홍당.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보르도가 지홍드라는 군이 있어요, 군. 지홍드의 뭐 이런 뜻이 이제 지홍당이 될 건데, 황의조 선수가 이제 보르도에 있잖아요. 근데 그 팀 이름이 지롱댕드 보르도. 아마 한국 분들은 뭐 이름이 저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홍드 군에 있는 이제 뭐 그런 뜻이 이제 지홍당이라는 뜻이고, 이 지홍드가 강 이름이거든요. 비뇨블르가 와인 산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르도 와인 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보르도입니다. 갈로 로마 시대에는 부르디갈라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름이 지금으로 온 거겠죠. 현재 인구가 24만. 서울의 한 구 정도도 안 돼요. 예.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 이 대서양에 접해 있어가지고 온화하고 습한 겨울, 더운 여름. 겨울 같은 경우 음.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잘 없고요. 눈이 거의 안 오고 비가 많이 옵니다. 여름에는 또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는 뭐 거의 한 40도까지 또 올라가고 되게 건조하고 갸론강 왼편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롱드강이 있고 갸론강하고 도르도뇨강으로 갈라지는데 이 갸론강 왼편에 위치를 해 있어요. 달의 항구라고 불리는데 초승달 모양의 갸론강이 보르도를 관통해서 그래요. 이쪽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초승달을 닮았다고 해서 달의 항구라고 하는데 항구, 보르도가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항구가 다 저 뽀이약 쪽으로 다 올라갔는데 1950년 정도까지만 해도 보르도 시내에 항구가 있었어요. 2007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도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르도 와인 산지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세기로 갑니다. 1세기. 보르도 와인 산지의 시작. 로마가 정복하기 전이에요. 갈리아인들은 맥주를 만들어 마셨대요. 근데 와인도 어쨌든 먹기는 먹었대요. 어떻게 먹었느냐? 포도를 심은 게 아니고 폼페이에서 와인을 수입해 오거나 랑그독 쪽에서 이제 수입하거나 아니면 스페인 수입해서 먹었대요. 그러다가 와인에 너무 세금을 이제 높게 부과를 하는 거지. 그럴 거면 우리 그냥 만들어 먹자. 근데 보르도는 상대적으로 거기 더 추운 거야. 그런 추운 날씨에 잘 견디는 비투리카 품종을 재배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카베르네 프랑, 카베르네 소비뇽의 조상이래요. 그렇게 해서 와인 산지가 시작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뭔가 이 보르도가 와인의 주 무대로 급부상한 게 이제 12세기입니다. 영국과 보르도 와인의 성장. 영국 덕분에 보르도 와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1152년에 아키텐의 알리에노하고 헨리 2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키텐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알리에노라는 아키텐 공국의 공주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 여자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만약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죽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떤 군주들이 어떻게든 이 알리에노를 강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루이 7세한테 시집을 보내. 아키텐 땅은 프랑스 왕한테 넘어가겠죠. 15년 동안 잘 살았어.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해. 그러면 또 다른 귀족들이 이 공주를 노릴 거 아니야. 이 아키텐 땅을 먹으려고. 그래서 머리를 쓴 거야. 루이 7세는 이혼하자마자 바로 이 앙주 공작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이 앙주 공작이 나중에 영국 헨리 2세가 돼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알리에노는 프랑스 왕비였다가 영국 왕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아키텐 땅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 당시에 보르도가 이미 와인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와인만 유명한 게 아니고 소금이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소금은 하얀 금이라고 불릴 만큼 돈이 됐거든요. 와인 있지, 소금 있지. 보르도가 엄청 잘 살았어. 근데 그거를 프랑스가 세금을 가져가다가 졸지에 그냥 영국이 가져가게 된 거야. 그 당시 보르도에서 벌어들이는 와인이랑 소금에 나오는 세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영국 원래 땅 있잖아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보르도에서 걷는 세금이 더 컸대요. 그러니까는 영국 입장에서 완전 땡겨온 거지. 영국에 있는 뭐 식품, 그다음에 직물, 뭐 금속 같은 거를 보르도로 이제 보내고 와인을 자기네들이 받고. 그래서 영국 선박들이 또 보르도 항에 대해서 접근성이 또 좋아가지고 거래가 많아지니까 보르도 와인 산지가 발전을 하고 또 항구가 아주 보르도 항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와인 운송을 위한 오크통 사용. 지금은 오크통을 쓰는 이유가 와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히 그냥 운송을 위해서였어요. 액체다 보니까는 이거를 담을 수 있는 통이 필요한데 오크통이 가장 적합했던 거죠. 옛날에는 와인을 만들어 놓으면 팔 사람이 오크통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와인 넣어가지고 오크통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병에다가 그걸 나눠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와인이 보르도에서 살 때보다 더 맛있어진 거야. 더 복합미가 더 있어진 거죠. 1년에 2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시즌에 맞춰서 대규모 와인 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했던 거고, 선박 운송에 쓰는 단위인 배럴이 여기서 탄생했어요. 우리가 요즘에 기름 같은 거 거래할 때 배럴당 얼마, 그 배럴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배럴 자체가 오크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 기름에 쓰이는 배럴은 단위는 달라졌어요. 근데 단위 자체가 요때 와인 때문에 생겨났다. 100년 전쟁.
당시 아키텐이 가장 크고 부유한 지역이었다. 이제 1329년에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한테 충성을 요구하면서 기엔 공국이었는데 기엔 공국이 그냥 아키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 너 내 부하잖아. 옛날에 프랑스 땅에 그냥 공국이었다가 네가 그냥 영국 가서 왕이 된 거니까 영국 왕도 프랑스 왕의 신하야. 넌 내 밑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넌 내 신하니까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네 땅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줘. 그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미쳤어? 내가 왜 줘? 프랑스 왕이 계속 찝쩍거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백년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1453년에 카스티용 전투라고 있어요. 카스티용이 생테빌리옹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백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전투 때 프랑스가 이기면서 백년 전쟁이 끝이 나고 아키텐이 프랑스 왕국으로 이제 먹히면서 영국이 프랑스에 있던 영국 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뺏기고 섬나라로 그냥 바뀌게 되죠. 네덜란드인의 도움. 네덜란드라는 새로운 고객이 출현했다.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바다를 먹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와인을 먹고 싶은 거는 매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르도에 와가지고 우리 와인 좀 줍쇼 합니다. 보르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와인을 대량으로 구해요. 닥친 대로 다 사. 네덜란드가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 중요해진 거야. 그 당시 프랑스 왕이 이제 앙리 4세였는데 고민을 한 거야. 이 발라가 잘 되니까 보르도에 포도밭을 더 심어가지고 와인을 더 많이 팔고 싶은데 우리 기술로는 거기 늪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죠? 간척의 나라잖아. 이때부터 이미 네덜란드는 간척을 해가지고 개간하는 거를 너무 잘했단 말이지. 그래서 앙리 4세가 요청을 한 거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르도에 와서 지롱드강이 옛날보다 더 넓었어요. 근데 그걸 간척을 한 거예요. 지금 포도를 다 심은 거지 다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보르도 와인을 갖다가 그냥 지네만 먹은 게 아니에요. 런던부터 해가지고 플랑드르, 네덜란드 마찬가지고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제 뭐 러시아 인데까지 다 한 거야. 그냥 보르도 와인을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다 퍼뜨려 준 거야. 그러니까 보르도 와인 자체가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8세기가 되면은 또 새로운 시장이 또 탄생합니다. 바로 아메리카. 18세기에 아메리카 제도와의 삼각무역으로 보르도 와인 수출이 대폭 성장을 했다. 이 식민무역 덕분에 대혁명 전까지 보르도가 큰 번영을 누렸다. 영국 수출 비중이 10%까지 감소했다. 옛날에는 영국에만 갖다 줬는데 이제는 뭐 네덜란드 애들이 알아서 뿌려줬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막 다 하니까는 영국 비중이 줄고 전체적으로 파이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고 1707년에 영국에서 두껍고 강도가 높은 혁신적인 유리병을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병에다가 와인을 병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좋은 병들이 생기면서 그게 보르도에다가도 더 접목이 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와인을 숙성시킨 다음에 출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와인을 병입해서 시원한 깨아부에 저장을 하면서 긴 시간 보관이 가능해졌다. 옛날에는 병에다가 보관한 병 자체가 품질이 안 좋아서 와인이 상할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좋은 이제 그 품질의 병을 영국에서 개발하면서 와인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병입을 해가지고 그 상태로 보관을 하는 것. 한마디로 병숙성에 탄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위대한 보르도 탄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등급, 그 다음에 와인 평론가들이 출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인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인 자체가 일반 주류에서 굉장히 고급 주류로 올라서게 되는 계기가 이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넘어옵니다. 위기와 번영. 19세기 중반에 흰 가루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피록세라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전에 다른 병인데 해결을 해요. 어떤 뭐 이렇게 유황 처리를 해가지고 이 질병을 퇴치하면서 보르도 와인이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흰 가루병이라는 게 이 포도 잎에 하얗게 변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없애고 나니까 잘 된 거죠. 잘 됐는데 좋은 시절도 잠시뿐. 1863년에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야흐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론 남부에 있거든요. 아비뇽 서쪽에. 이 지역의 어떤 그 와인 산지에서 포도나무 잎하고 가지가 갑자기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론 남부에 있는 어떤 한 생산자가 흰 가루병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잘 안 됐겠죠. 근데 미국에 어떤 포도 품종을 하면은 걔네들은 괜찮더라 흰 가루병에. 그래서 그거를 수입을 한 거예요. 종자를 가지고 온 거지. 그래갖고 자기네 거에다 심은 거야. 근데 문제는 포도나무만 들어오면 좋은데 거기에 필록세라 되게 작은 진드기가 같이 따라 들어왔던 거야. 이 필록세라가 무슨 말이냐면 필록이라는 게 라틴어로 잎이란 뜻이고 세라가 말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말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록세라라는 그 찐드기가 잎을 말려버린다는 건데 같이 따라 들어오면서 계속 번지는 거야 포도밭으로. 근데 이유를 몰라. 처음 보는 찐득이니까. 이유를 모르고 얘네들은 죽지도 않네 어떻게 해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 유럽을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려. 포도밭이 한번 그냥 다 갈아 엎어버려. 제가 알기로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합니다. 극복을 해내요. 이제 미국 종하고 유럽 종하고 같이 교배를 시켜가지고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필록세라의 저항력이 있는 만들어내고 법제화 시기라고 제가 정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과 법칙을 좀 정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세기 말에 와인 산업이 점점점 좀 사기나 가격 하락 위기에 처한다.
너도 나도 이제 막 진입을 하는 거야. 돈이 되니까 막 진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와인 산업 자체가 위기가 오는 거야. 와인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INAO 요게 이제 1936년에 요게 생기면서 AOC를 만듭니다. 지금의 AOC를 1936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그러면은 규제를 하느냐? 지리적 구역, 그 다음에 품종, 수확 양, 알코올 도수, 그 다음에 포도 재배 및 양조법을 정해요. 저기 랑그독에 아무 포도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집에서 대충 만든 다음에 보르도 찍어가지고 그냥 팔았던 거지 옛날에. 근데 이제 그거 안 돼. 무조건 보르도 와인이라고 하려면 무조건 우리가 정해놓은 그 보르도 구획 안에 있는 포도밭에서만 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AOC는. 그리고 보르도에 네가 하고 싶으면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이런 게 잘 자라는 품종이니까 그걸로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수확 양도 정해놓고 같은 땅 안에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그냥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품질 관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도 정해주고. 이거 왜 정한 줄 알아요? 업자들이 물을 탄 거야.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를 일정 부분 정해놓은 거예요. 뭐 11도 이런 식으로. 물 타가지고 그냥 8도 만들어놓고 와인이라고 판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도 재배나 양조법도 이제 아주 엄격하게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믿으니까는 프랑스 와인 하면은 보르도 와인 하면은 믿고 사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보르도 이제 샤또라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샤또가 진짜 성이란 뜻이에요, 성. 보르도에는 9천여 개 샤또가 있는데 이는 포도밭과 양조장을 갖춘 와이너리를 뜻한다. 내가 포도밭이 있고 내 양조장만 있으면 샤또를 붙일 수 있어요. 진짜 성일 수도 있고 단순한 집일 수도 있다. 너무 비교를 밑에 잘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샤또 피숑 바홍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르도에서 가장 멋진 성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보면 진짜 샤또지.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샤또 오파이영이라는 데고 집이에요, 집. 샤또가 아니야. 가보면 바로 옆에 양조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샤또라고 한다는 거지. 대신에 이제 라벨에 이런 샤또를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AOC만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IGP, 방드 따블르 이제 그거는 샤또를 못 따라요. 그 AOC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포도밭도 있고 양조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라로 와인을 만들어서 보르도에서 AOC를 못 따라. 그러면 내가 샤또라는 이름을 못 붙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있고 포도밭 있는데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샤또 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조건을 어쨌든 AOC에 맞춰서 하면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와이너리가 소유한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 가지고 와이너리 내에서 양조를 마친 와인만 가능하다. 양조장을 갖추고 있는데 포도밭을 사서 만들었다. 샤또라는 이름을 못 붙입니다. 무조건 제가 소유한 포도밭이 있고 거기서 제가 재배한 포도로 우리 양조장에서 만든 병입까지 다 한 거기에만 샤또를 붙일 수가 있어. 이러면 되게 까다로운 것 같지만 9,000개의 샤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